저는 만약에 로봇의 죽음을 말한다면 특이점을 지난 로봇은 불생불멸입니다. 네. 죽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개체의 소멸이라고 보는데요.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유는 섹스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예전에 이 성의 분화, 다시 말해서 섹스란 건 성의 남녀, 쉽게 생각해서 남녀의 분화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지 그 전에 단세포 생물일 때, 즉 성의 분화가 없었던 생물체는 자기 분열을 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 지금도 관찰돼요. 그런데 왜 죽음이 들어왔냐? 죽음이란 게 뭐냐? 우리 생명체에게 왜 끝이 있냐라는 건 그 성이 단성 생명체에서부터 소위 섹스를 매개로 해서 자기를 존재케 하는 성 분화 때문에 난 거거든요. 근데 로봇은 당연히 뭐 휴머노이드 정도까지는 안 되겠으나 자율적인 지점이 된다면 자기의 어떤 지점이 뭐 기능이 나빠서 소멸이 될 것 같다. 그럼 자기가 판단해서 보완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생불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로봇의 불생불멸은 향후 뭐 당장은 아니겠으나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지점을 이 바탕에서 넘어서는 지점에서 또 다시 한번 검토가 되지 않나. 지금 그 자체로만 보면 마치 생물계에도 단생 생물체가 있는 것처럼 로봇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조직화할 수 있으면 그것은 불생불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로봇에게 죽음의 권리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 수준의 문제와 얼굴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가 아닌가라는 이런 이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게. 예, 예. 죽음은 사람이 이 사람답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건데 태어나는 과정과 죽는 거 이것이 삶의 아주 본질이 되는데 로봇이 사람과 모여살이를 하면서 지금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면은 로봇이 사람과 더불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그 동반자로서의 로봇이 되려면은 죽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신이 돼서는 곤란해요. 신은 죽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만일 이 AI 로봇이 영생한다면, 죽지 않는다면 곧 신이 되는 것이고 그런 AI 로봇은 사람의 어떤 동반자가 될 수가 없죠. 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사람은 제한을 둬야 될 겁니다. AI 로봇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이 죽음의 조건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게 어려운데 기계 생명체라고 한다면은 너 죽어 하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또 자율적 주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뭐 평균 수명을 정해가지고 너는 이제 한 150년 살았으니까 폐기 처분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인간 중심적인 거죠. 이거는 사람과 반려를 이제 함께 살이를 한 로봇이라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순장이죠. 순장. 같이 죽으면 어떨까. 근데 그것을 로봇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우정 또는 이제 이러한 사랑 또는 존중 또는 이제 결국은 모여살이의 대원칙이 서로 살림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 요구를 좀 하게 됐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로댕은 도덕화가 됐으니까 우빈나 박사의 죽음과 더불어서 자기도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이제 결단을 하긴 하는데 이것이 일반화되기는 아주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AI 로봇이 영생한다면 결국 사람과 공존할 길은 없다.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이게 왜 얼굴하고 온 게 있냐면 이제 얼굴은 결국 인간 지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AI 로봇이 사람 얼굴을 지금도 소피아 같은 경우는 60가지 정도의 얼굴 표정을 짓거든요. 그럼 화를 내기도 해요. 우주정 교수님 그거 모르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진짜 나를 농담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제 생각에는 누군가 AI 로봇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AI 로봇이 사람을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저 건물이 좀 갖고 싶어. 그럼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랑하는 AI 로봇에게 그 건물을 사서 주려고 할 거예요. 권력의 문제인데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일반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결국은 얼굴이라는 이 하나의 사람 얼굴을 통해서 증폭될 수 있다. 이거를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영생도 막아야 되고 이런 인간 지배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얼굴의 표정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그 로댕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각가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데 구 박사님은 그 로댕이라고 하는 로봇 이름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 얘기가 어떤 그 시작되는 이야기, 어떤 지점에서 시작됐는지.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제 지옥문, 천국문 앞에서 로댕이 탁 이제 인간의 운명을 지금 고민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음에 대한 고민은 그 삶에 대한 고민이고 태어남에 대한 고민이 인류에 대한 고민인데 예수도 그 고민을 이제 했고 부처님도 하시고 다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그 고민을 하죠. 죽음이 없다면 그런 고민은 쓸 데가 없는 거죠. 죽음이 이제 다 예견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람된 삶을 살 것이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데 그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지옥문, 천국문.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형상화한 사람이 로댕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세계를 이제 건립한 로댕이 주인공으로 적절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신곡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지옥으로부터 해가지고 천국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현세로 돌아와요. 죄와 심판이 현실로 돌아와요. 그럼 이 3세, 이 세 개의 세계를 모두 거쳤을 때 이건 플라톤의 이제 폴리테이아에도 나오는 거고 성경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우리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 주제는 끊임없이 나와요. 저승 갔다가 온 사람들 얘기 끊임없이 있는데 인류는 점점 현실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저승이라는 건 누구도 믿지 않게 됐고 죽어서 사람이 그 영생이라든지 또는 내세라든지 이런 거는 종교인들도 거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세라는 것이 쪼그라붙었는데 몬피 로봇이 나와가지고 현실적인 모든 이런 신체적인 제약, 정신적인 문제들을 모두 도와준다면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도약하는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할까? 이게 이제 그 마르쿠제 1차원적 인간 보면 오늘 양말 뭘 신을까 이런 거 고민한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것이 사람다운 삶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3세를 모두 고민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니체나 뭐 키에르케고르처럼 결단적 삶을 살 것이냐 이건 아닌데 로댕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거꾸로 묻게 된다는 거죠. 삶이란 무엇인가?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조각가.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조각상으로 등장한 게 아니겠는가. 사람이 조각상처럼 등장을 해서 계속 물을 거예요. 이제 저 죽음의 권리를 주세요. 그러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로봇과 사람의 결혼을 허용해야 되느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 문제잖아요.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당신 가져가지 마세요.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또 AI 로봇이 기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간 직원을 열어 뒀을 때 심사해 가지고 너 나한테 충성할 거야? 충성하면은 계속 다니고 안 할 거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을 분류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다시 묻게 되는 게 사람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로댕을 한번 끌어들인 거죠.
아니, 그 전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서점에서 딱 봤을 때 로댕, 그 더군다나 조각가들이나 미술한 사람들은 왜 로댕, 갑자기 매력적인 그런 그 어떤 사운드가 있단 말이죠, 소리가. 로댕이라는 자체가.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박사님하고 맨 처음에 이 소설글을 저한테 그 워드를 쳐서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대강 이렇게 보다가 책 표지를 만든다 하기실래 그때 당시는 내용적으로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단지 이 책이 흥행이 되려면은 노댕에 대한 좀 그 이미지업을 좀 잘하면은 책 표지로서 꽤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만 하고 내용적으로는 그때 다 이해를 파악을 못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저는 로댕의 그 우리가 미술판에서는 대명사 같은 이름이죠 이게. 근데 거기에 지옥의 문은 또 더군다나 대명사 같은 조각이에요. 미켈란젤로 이후에 꼽으라면은 아마 지옥의 문을 꼽아야 되고 그 안에 모든 로댕의 조각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센터 우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단테다. 로댕은 생각하고 그걸 단테를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한 조그만 인간이거든요. 거기서 지옥의 문에서 보면은 라이프 사이즈 같은 인간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거기서는 저는 얼굴이 없어야 하는 로봇 하는데 저는 생각하는 사람을 딱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얼굴이 필요 없다는 거죠. 비주얼하게 사람들하고 어필할 수 있는 아이 투 아이가 필요 없는 지금 인간이 왜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로댕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하는 사람 하나의 조각상이지만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좀 들었어요. 저게 색가루를 가지고 작업하는 나와. 아니 그런 근데 색깔을 분배만 그렇잖아도 박사님이 제가 이제 뭐 하여간 뭐 저 작품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어떠냐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는 상황에 저도 하나 할 걸 그랬습니다. 로봇이 막 글씨를 쓰고 있어요. 색깔은 그냥 그런 날 올 거예요. 아마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예, 그 저도 그렇게 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어떤 분들이 로봇에게 이 그 손글씨 서예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네. 그게 이제 계속 학습을 하면 이게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누구 글씨를 흉내내지 않고 예를 들면 오늘 봄, 내가 느낀 봄을 한번 글씨로 담아봐. 예. 그랬을 때 전혀 다른, 사람과는 완전 또 다른 봄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을까. 네. 두렵습니다, 사실은. 예술의 확장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담아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가 예민해지고 있는데 요즘 AI가 아티스트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는 내가 무지하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도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아트가 무엇이냐고 그렇죠. 물어봐야 아트에 되는 대한 거예요. 무엇이냐가. 아까 생로병사 말씀하시고 네. 망각의 동물인 네. 이 망각의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예술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죽지 않는다면 예술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얼굴이 없어도 이제 그게 제가 왜 예술론에서 얼굴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은 얼굴론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재현적 태도예요. 그게 재현적 태도에서의 예술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걸 그리고 싶었다. 그거의 가장 원론적인 일루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술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생각하는 의미 예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의미 예술을 얘기하는데 그 의미에 대한 예술적 차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재현적 태도에서의 AI가 영화에 이러거든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물감도 해준단 말이에요. 옆에 갖다 주고 야 너도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너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그려봐. 그랬더니 걔가 디디디디디 하면 똑같이 재현한다. 그것도 순간에.
시간이 안 걸려요. 인간이 그리려면 한 하루 종일 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1시간도 안 걸리고 10분 만에 그린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감정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AI가. 아무리 딥러닝을 시켜도 생로병사에 대한 감정이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화가가 그 AI를 작품을 만드는데 실패를 해요. 그거 제가 어느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무리 요즘 의미 예술을 우리가 의미 예술에 대한 그 지루함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왜 예술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재현을 하는 거기를 위해서 이 예술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한편으로 그 똑같이 재현을 하더라도 다시 보면서 그리는 태도가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서로 교환을 인간들의 어떤 교감을 주는 교환을 했다는 거죠. 확장이라는 말은 기존의 예술 장르나 예술가들이 죽는 게 아니고 확장, 더 커지고 넓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덧붙여진다는 뜻으로. 네. 그럴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림을 못 그렸던 사람들이 AI 로봇의 도움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낸다든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저작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AI 로봇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기하느냐 아니냐. 이거 사람이 이건 내가 그린 것이다. 이런 구분을 해준다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아내면 되죠. 그건 비단 예술에 한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글, 맞습니다. 음악 다 마찬가지. 그렇죠. 어떤 99%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진단들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AI 문제가 인간 삶의 거의 대부분을 거덜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에 대한 현재 닥치는 우리 가까운 미래조차도 건너뛰는 느낌 같은 거 저는 받았거든요. 이 책에서. 제가 마침 이 박태웅의 이런 책을 이제 같이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산적한 인간사의 문제가 이 AI 문제로부터 비롯되고 있느냐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이게 철학적인 어떤 이런 관념과 이런 걸로 해서 얼굴이 없는 세상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은 물론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AI에게 이산화탄소를 없애도록 해라. 이산화탄소 원을 찾아서 없애라. 그랬더니 이제 이거저거 찾다 보니까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더라. 그러니까 목표는 굉장히 높고 그럴싸한 목표를 우리한테 인간들이 AI한테 심어줄 수 있는 목표를 던져줬지만 AI가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최상의 목표가 아니라 중간 지점에 이런 해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멸종될 수도 있다. 인간들이 이런 얘기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까 윤리적인 얘기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AI에게 적용될 윤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냥 문제만 던져놓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음으로 이게 치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 다시 얘기하면 AI의 지금 가 나타나서 바로 지금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챗GPT 얘기구나. 이거. 하여튼 아주 가까운
과거에 나타났던 이 AI가 지금 어떤 속도로 우리 삶을 치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하게 현실적인 문제부터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